이번 주 책의 주제가 식민지 시기의 어떤 도시계획과 근대화잖아요. 근데 이 근대적 제도와 인프라가 공공의 이익이었는지 아니면 지배를 위한 폭력이었는지 좀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919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이나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의 부흥계획을 보면 위생이나 방제, 치안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등장했어요. 네. 겉으로 보면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개선이었죠. 하지만 그 제도 자체는 조선과 만주 같은 식민지에서 더 급격하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그 토지구획 정리로 토지를 빼앗고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되게 기존에 한국에 살던 주민들의 생활을 제한했는데 이게 공익을 가장한 폭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만 동시에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은 실제 생활에 편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편익이 누구를 중심으로 한 설계느냐겠는데 그 기득권층, 일본 거주 지역은 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삼각관계가 좀 있는데 일본은 서구 특히 독일 프로이센의 도시계획을 좀 모방하면서 본토에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빈 도화지처럼 더 과감하게 적용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만주국의 수도 창춘이 대표적인 예인데 대관양식이라는 혼성 건축, 동양적 지붕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도입해서 제국의 권위를 시각화했습니다. 서구의 파시즘 미학을 일본식으로 변형하고 식민지에서 실험한 셈이죠. 근데 결국 식민지는 근대적 실험실이자 어떤 제국의 자의식을 투사하는 무대였던 거네요. 네, 경성의 사례도 중요한데요. 성벽을 철거하고 경복궁 앞과 남대문을 잇는 축선을 재편하면서 조선의 기업과 질서를 지우고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래서 그 결과로 경성이 어떤 일본인 중심지와 조선인 주변부가 분명히 나뉘는 이제 이중 도시가 됐는데 그 중국의 창춘 수도처럼 제국의 중심과 어떤 현지인의 주변을 철저히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건 오늘날 글로벌 도시에도 이러한 중심과 주변 구도가 남아있다는 건데 화려한 스펙타클 브랜드 도시 전략이 일상의 삶과 대비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개발 당시를 보면 도시의 경관은 화려해졌지만 그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렇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식민지의 근대적 합리성은 공익과 폭력이 교차한 어떤 모순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구, 일본, 식민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이중 도시의 구조는 오늘날 도시의 불평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한 근대화였는가라는 질문을 지속해서 던지는 것뿐이겠네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국가 발전의 혈관이라는 명분 아래서 추진됐지만 농민들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고 마을이 잘려나가면서 생활권이 파괴됐는데 공익을 위한 계획 뒤에는 힘의 논리라는 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런 사회적 담론이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근대 도시 계획은 결국 힘의 논리 안에서만 계획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